안녕하십니까, 국영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단대소프트고 고3 겨울방학 개강 안내 겸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투스에서 재종반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 대치동에서는 저희 이제 대찬학원하고 지금 이곳 바로 대치메카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제 시그니처 수업은 매년 이제 그 하반기에 되는 모의고사 강의. 연초에는 이제 진짜 저는 정말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계속 강의 평가 1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인지도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연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좀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애들 성적 정말 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강의는 매년 마감을 해왔다. 요게 제 간단한 양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그 수업 관련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능국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해서 일단 최근 수능국어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표가 이제 지금 숫자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글자가 작아서 이게 작년 수능 결과입니다. 1컷이 이제 화법과작문 기준으로 87점, 원점수가 87점 정도로 추측이 돼요. 이제 이 추측이라는 말은 왜 쓰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87점이 1등급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표준 점수 132점이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법과작문은 87점, 언어매체는 85점.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어려웠냐, 작년에. 이제 어머님들도 작년에 이제 그 기억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작년 6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수능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된다.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이제 킬러 문항들 몇 가지를 이제 찍어서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수능을 낼 때 좀 지양을 하겠다. 지향 말고 지양하겠다.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쉬운 수능,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능, 이렇게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컷이 낮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이 1번, 2번이 작년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작년 수능을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킬러 문항은 배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킬러 문항에 대한 예시들을 이렇게 쭉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출제를 하겠다. 이제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됐길래 저렇게 컷이 낮았냐. 첫 번째,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하고 작년에 킬러 문항으로 제시했던 예시의 지문들이 대체적으로 다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죠, 비문학.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문학의 난이도가 작년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마 우리 그 대치메카에서 설명회를 하던 영상들을 이전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가 쓸데없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독서의 난이도를 낮추고 문학의 난이도를 훨씬 더 높일 때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3년 전, 4년 전 설명회 때부터, 이제 그 코로나가 절정에 달았던 그 시점부터 제가 그 누누이 매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되면 하는 설명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이 진짜 독서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고 문학과 언어 난이도를 높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독서 난이도를 최대한 조절하고, 교과 과정에 충실한 출제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영역인데, 그 배우는 건 문학과 언어는 이제 언어가 이제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은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내신으로 혹은 뭐 학교에서 뭐 교과 과정상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 부분의 난이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아직 올해 지금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고, 이제 다음 주에 치러지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 다음 주에 수능이 치러지고 또 다음 주에 수능 치러진 거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작년 6월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나오는 철저한 지금 이 평가원의 출제의 방향이 예전보다 독서의 난이도를 낮추고 문학과 문법의 난이도를 최대한 높여서
아이들이 독서와 문학 사이에서 보통 이제 문학은 쉬우니까 먼저 풀어서 끝내고 독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문 공부하는 형태의 그 방향에서 이제는 둘 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밸런스를 맞춘, 이따가 이제 오답률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밸런스를 맞춘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연계 지문에 대한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연계는 아이들이 내신으로도 하고 변형 문제도 풀고 사설 모의고사도 풀고 이런저런 걸 많이 풀기 때문에 연계가 아닌 연계가 되지 않은 지문들, 그런 지문들을 조금 까다롭게 내면서 어쨌든 시간이 조금 이제 뺏기게끔, 그러니까 타임을 조금 이제 쓰게끔 그렇게 해서 시간 조절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선택지에서 변별력인데, 자, 요거는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좀 빡빡한데 제가 두 개를 지금 예로 들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요 지금 위쪽에 있는 이 글들, 요게 이제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는 수필입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들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수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문학에서 어렵다 그러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인데, 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지금 이제 아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무척 어려워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고전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능 즈음 가면, 이제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수능 즈음 가면 대체적으로 연계 지문들은 공부가 돼 있는 상태고,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 연계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100% 지금까지 EBS가 연계된 이후로 2013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에 항상 고전문학은 연계가 됐기 때문에, 수능에 가서는 연계가 됐기 때문에 고전문학에 대한 어려움은 연계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수필은 항상 비연계로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연계 반영 비율이 50%니까 50%의 연계 반영 비율을 맞추려면 몇몇 지문은 비연계로 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 마저 하면 어머님도 학창시절에 수필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기 끓이고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뭐 대충 써놓은 거라 읽어보면 뭐 파악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아닐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있는 게 병이라고 생각해?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제가 농담삼아 하는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잊는다 안 잊는다 잊는다 안 잊는다가 반복되는데, 이게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읽어도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될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게 편안한 상태로 읽어도 헷갈리는데, 아주 긴장된 수능의 상태에서 연계 지문을 마무리하고 비연계를 딱 읽었는데 이런 게 나온다. 쉽지 않죠? 이게 지금 이 글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수능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자, 아래 거는 이제 독서에 나온 선지 하나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후보, A후보와 오차범인의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이게 왜 선거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A후보와 B후보가 지금 경합이다 이렇게. 그것은 다효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되겠군. 자, 지금 이 선지 안에는 따져야 될,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가다는 제가 여기다 안 넣었는데 이 가다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끊어서 9일 전에는 이 보도가 타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하는 것은 가효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이렇게 선지를 따져야 되니 한 선지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애들이 많은 정보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난이도 높았던 이유는 비연계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다.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의 변별력이 높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연계. 이렇게 지문 파악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선지 파악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수능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부터 3년 전, 4년 전에 한참 불수능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 3년 전, 4년 전 불수능일 때는 무작정 독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할만한데? 라는 느낌을 주고 실제로 읽어보면 아닌 것. 이렇게 아니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은 걸리고 멘탈은 무너지고 수능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작년 오답률을 보시면 원래 같으면 지금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인데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독서가 한 9개 나오고 8개 정도 나오고 문학 하나, 언어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개 정도가 독서고 문학 하나, 화작 하나여야 되는데 보시면 독서, 문학, 언어, 문학, 독서, 문학 지금 딱 10위까지만 끊어도 언어 2개, 독서 넷, 문학 넷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푸는 순서는 어떻게 푸냐면 독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연계가 들어있다 보니까 문학부터 먼저 풉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독서 2문제, 10번과 15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4번에 대한 선지 반응률이 높아요. 물론 2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긴 한데 10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인데 4번이 훨씬 더 많이 찍었거든요. 35.7%를 찍었어요. 오답을. 정답을 27.8%를 찍었고. 그럼 왜 오답에 대한 반응이 높으냐?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겁니다. 보통 찍으라 그러면 3번, 4번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서가 오답률이 높은 건 독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독서까지 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오답률 1위는 이 문학과 언어였다. 즉 문학 문제와 문법 문제가 실질적인 오답률 1위였다. 더 놀라운 거 화작은 화작 1위입니다. 그만큼 작년에 선택 과목과 문학이 많이 어려웠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대비해야 될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이제 아시다는 것처럼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수학의 선택 과목처럼 뭐 확률과 통계를 할 거냐, 미적분을 할 거냐, 뭐 기하 벡터를 할 거냐는 건 그냥 내가 지원하는 계열이 문과냐, 이과냐, 뭐 등등등의 유불리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 국어는 사실은 여기 언어 매치를 할 거냐, 화법과 작문을 할 거냐는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뭐 과목의 어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는 모두 11문제고 총 24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장단점을 다 써놓은 거예요. 제목은 선택 과목 선택이 더 어렵다인데, 그러니까 푸는 것보다 선택이 더 어렵다인데, 자, 보시면 일단 화법과 작문은 학습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을 시간 들여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글을 쓰고 글을 쓴 걸 잘 썼냐 안 썼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험 때 돼서 차근차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부가. 그런데 언어 매체는 이제 어머님도 아시는 것처럼 문법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1학년 때 내신을 하고 2학년 때 내신을 했어도 3학년 올라와서 여기는 이 언어 매체를 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단대 소프트고 같은 경우에 이게 문법이 1학년 때 어느 정도 들어가고 2학년 올라와서는 대부분 문학 위주로 이제 내신이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이미 1학년 저 어딘가에서 배웠던 게 다일 거라 여기는 이 문법이 거의 이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3 올라와서 내가 언어 매체를 해야지 라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매일 최소한 2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개념 강의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정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문제풀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매체는 무조건 하루에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많죠.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은 대신 학습 부담이 적은 대신 대화로 구성되어 있거나 뭐 토론, 협의문, 발표 아니면 뭐 어디 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에 비해서 언어 매체는 내가 개념이 잘 돼 있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중간중간에 껴있는 보기를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맨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언어 매체는 진짜 시간이 안 걸리려면, 이제 제가 맨날 우리 학생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어 매체가 시간에 유리하다는데, 그 유리함이 정말 유리한 게 유의미할 정도의 그 유리함이 되려면 최소한 문법만 10년 이상 공부해야 된다. 어? 문법이 딱 보자마자 답은 2번, 뭐 딱 보자마자 답은 3번 이렇게 되려면 진짜 문법만 한 10년 정도 들고 파야 된다. 그렇게 안 파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는 낯선 개념, 낯선 예시, 예외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유리하다고 하니까 유리한 건 있고요. 그 다음 표준 점수에서 불리할 가능성,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엄매와 화작은 대략 1컷으로 보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2점에서 4점 차이, 한두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가 훨씬 더 이제 그것 때문에 1컷의 컷 점수가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화작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엄매가 아무래도 이제 풀면 1컷 들어가기가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수능이 아니라 재작년 수능입니다. 재작년 수능, 2023 수능. 자, 똑같은, 이제 이건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투스 교육에 이제 문의를 해서 이제 점수 데이터를 좀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화법과 작문이 92점이 나오고 원점수가, 언어 매체가 92점이 나왔어요. 자, 둘 다 92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점수를 선택은 둘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화작 다 맞고, 엄매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만 지금 점수를, 날렸다. 8점을. 76점이 만점인데 8점을 날렸다. 그래서 세부 지표를 똑같은 두 학생을 비교해 봤더니, 표준 점수가 얘는 환산을 하면 123점이 나오고, 얘는 표준 점수를 환산하면 127점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점 차이 난다고? 2, 4점 정도 차이. 그래서 똑같은 점수나 4점 차이가 나면서 1컷이, 재작년에 1컷이 126점이 1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1등급과 2등급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엄매가 1등급을 맞기가 표준 점수가 그래도 한 4점 정도 높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1등급 친구들은 아주 유의미합니다. 이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87점입니다. 원점수 87점. 자, 원점수가 87점인 학생과 원점수와 똑같이 87점인 학생. 자, 이번엔 선택 과목을 하나씩 틀렸고, 2점짜리 하나씩 틀렸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으로 65점씩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87점을 받았는데, 자,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얘는 표준 점수가 118점이고, 얘는 표준 점수가 116점이에요. 엄매가 유리하다면서? 네. 엄매가 유리하죠. 1, 2등급 친구들한테. 오히려 3등급 이하는 화작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이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엄매가 좀 더 유리하다고 표준 점수를 받기가, 혹은 뭐 좀 더 한두 문제 더 틀려도 컷 안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이유로 4등급, 5등급 애들이 무리하게 언어 매체를 했을 경우 오히려 화작보다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언어 매체는 이런 학생들이 선택하세요. 첫 번째, 만점과 1등급이 목표인 학생. 아까 했던 것처럼 1등급 컷을 맞추기에는 언어가 더 유리한 게 맞아요. 똑같은 문제를 틀려도 표준 점수상으로 엄매가 위에 있기 때문에 1등급 맞추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엄매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 3, 4, 5등급 친구들은 엄매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수학 성적이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 제가 왜 이제 갑자기 수학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엄매는 학습 부담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덜 해도 되니까 그 수학할 시간에 엄매를 하겠지만, 수학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 가 있는 친구들이
당장 지금 수학을 1등급 맞냐 2등급 맞냐 뭐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성적을 올리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매까지 한다? 시간 안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수학을 꽤나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유리하다. 세 번째,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을 하니까 내신할 때 문법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 문법이 그렇게 이제 성적하고 상관없이 우리 애는 국어가 한 4등급 나오는데 문법은 그래도 잘 맞더라. 그러면 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3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한다면 그러니까 엄매라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문법을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내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엄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 아닌 친구들은 진짜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엄매가 과연 맞을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1등급 한 4등급 나와요. 수학 4등급 나와요. 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예시가. 네. 4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는데 문법도 1학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고3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안 해요. 자,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 그런데 그래도 기왕에 국어 공부할 때 점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엄매를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엄매를 안 하면 진짜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수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년에 화작 했는데 화작 말아먹었고 화작도 어렵거든요. 아까 화작이 오답률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작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엄매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키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불가능하면서요. 화작을 하다가 나중에 엄매가 하고 싶어서 돌린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화작을 시작했다가 1학기가 지나서 여름방학 즈음에 갑자기 엄매를 하겠다고 시작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하지만 엄매는 문법은 겨울방학 때 한번 시켜보시다가 이제 3월달 가서 교육청 모의사를 봤는데 또 4월달에 교육청 모의사를 봤는데 그리고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벌써 이미 반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와 매체의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때 가서 화작으로 돌리셔도 괜찮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런 조건들인 친구들은 엄매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조건이 아닌 친구들은 화작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엄매 하는 게 좋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 화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후회가 된다면 엄매하는 게 나아요. 후회가 된다면 엄매를 시키세요.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잘 상의해서 엄매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돌리면 돼요. 예전에 이제 저희 이 대치메카에서 우리 수업하던 친구였어요. 이 대치메카에서 세화여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국어 성적이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하고 수업하면서 완벽하게 1등급이 됐어요. 2학기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깝다. 이제 1등급이 이제 찍어줄 텐데 이거를 만일에 엄매를 했다면 그래서 내가 넌 왜 근데 엄매를 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참고로 그 친구 결국에는 수능 가서 국어를 다 맞추고 수학도 하나인가 두 개인가 틀려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 간 친구예요. 의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문법 공부가 잘 안 맞아요. 이거 목표기도 하고 수학도 1, 2등급 나오고 내신으로도 하긴 했는데 문법이 잘 안 맞아요. 그냥 저는 화작하고 그 시간에 수학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학을 수능 가서 하나 틀리고 그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의대 갔습니다. 화작을 한다고 해서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화작을 해도 이게 미적분하고 다른 거예요. 화작을 해도 의대는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실상 지금 여기서 언어 매체냐 화법과 작문이냐를 가지고 너무 씨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제가 조건 드렸잖아요. 이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공통영역과 선택 과목이 있으면 어느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똑같이 95점입니다.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 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통을 두 개 틀렸고요. 이 친구는 공통을 2개 틀린 겁니다. 공통 한 문제, 선택 하나. 공통에서 3점짜리 하나 틀리고 선택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리고
이 친구는 선택은 다 맞았는데 공통만 그냥 몰빵으로 5점 날아갔어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자, 그래서 계산. 보이시죠? 이 친구는 126점 맞아서 1등급. 이 친구는 125점 맞아서 2등급. 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예, 유리한 건 여기가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이 공통 과목이. 그래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이 보다 더 유리하다. 하시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통 과목이 한 80%, 선택 과목을 한 20%. 요런 정도로 잡아서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아요. 문학과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 일단 선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가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가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려면 보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게 제가 좀 여기다가 덧붙여서 좀 써드리면 여기는 이 기출 문제는 최소한 최근 5개년 정도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통 과목을 문학과 독서를 푸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최근 5개년은 푼다. 수능 6월, 9월. 최근 5개년은 열심히 푼다. 특히나 이제 왜 기출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냐 하면 무조건 기출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기출 문제집을 사 보내면 대체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고 맞춰보고 오답 정리만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이 기출 문제를 뜯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 지문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얘가 왜 답이고 답의 기준은 왜 그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답 맞춰보는 건 그냥 집에서 문제 보면 답을 맞춰보는데 이게 국어 공부 성적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이 그냥 문제만 들이다 풀거든요. 그러면 안 늡니다. 이게 수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국어는 그 지문 구성. 왜냐하면 글을 쓰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색깔이나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근데 그 습관이 여기는 이 기출에 잘 배어있기 때문에 기출은 무조건 분석을 해야 된다. 문학도 독서도. 다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 분석을 할 때 독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문 분석이고요. 지문을 분석하는 거고 문학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선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선택지를. 왜냐하면 독서는 이미 지문을 쓸 때 어떤 문제를 내겠다는 방향 하에 지문을 쓰기 때문에 지문을 분석해야 문제가 보여요. 하지만 문학은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작가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문제를 넣기 때문에 그 작품에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에 의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기출을 조금 전략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신 성향을 고려한 선택 과목을 확인하자라는 말은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등등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BS의 효율적인 학습은 무슨 말이냐면 연계가 어쨌든 많이 돼요. 50% 연계인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하는 건 70% 이상입니다. 근데 뭐 이건 당장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2월 초에 수능 특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최대한 2월까지는 기출문제를 풀고 1, 2월은 1월달, 2월달까지는 최대한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EBS 따라가야 됩니다. 수능 특강을.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따라간다. 그래서 EBS는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기출문제가 된 정도를 보고 그때부터 바로 따라가서 겨울방학 때 딱 시작을 하면 아마 1학기대로 EBS 교재도 기출문제도 다 끝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대치메카와 대찬학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우리 고3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뭐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뭐 당연히 모든 강사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희 그 수강했던 친구들,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들의 수강평을 통해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매 작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에 설명하셨던 문학 작품 해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모든 문학 작품을 해석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매 문학 작품이 나올 때마다 거듭 강조하셔서 머릿속에 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관된 해석.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매주 반복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야,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거듭 강조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봐요.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제일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활용 문제까지 쉽게 푸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제일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이해를 하는지 주제에 따라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자, 아까 문학하고 독서는 좀 달라요. 독서는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끔 독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형태의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류의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 이런 류가 선생님들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독서의 본질,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본질을 아이들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게끔, 그리고 개별 클리닉, 개별 피드백, 틀린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 친구 지금 요 칠판 끄트머리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4등급에서 1등급까지 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 정말 만족스러워했어요. 친구들도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재수생 친구입니다. 재수생 친구 했는데, 자, 똑같은 맥락이죠.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규 수업이나 특강 시간에 항상 지문을 읽는 방법을 강조하는데 엄청 많고 끝없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매우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읽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식의 수업이라서 매우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으로 대했는데 그거 다 고치게 됐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문제풀이 전략. 그래서 제가 실전 문제풀이가 아주 강합니다, 수업이. 근데 실제로는 실전 문제풀이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몇 점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수필 보이시죠? 그 어려웠던 수필. 이 수필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었다. 질 좋은 자료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 제가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 이 친구도 4등급, 현역은 4등급 받았는데 결국에 수능 가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 특징. 처음부터 실전스럽게 가르칩니다. 뭐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당연히 읽는 방법 다 중요하지만 실전부터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확실한 과제 검사의 피드백.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제를 다 걷어요, 제가. 우리 조교들을 지정해서, 아이들을 지정해서 우리 조교들이 그 과제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매주 그 과제를 해온 정도를 열심히 첨삭을 해서, 저한테 배운 제자들입니다. 다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고 성적이 그냥 원래부터 1등급 나왔던 친구들은 전 조교로 쓰지 않습니다.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 얘들 지금 저희 여기 빠졌지만 제가 뺐어요, 일부러. 저희 조교라서. 그 조교 친구도 원래는 5등급, 100분위가 50%도 안 되는 친구인데 결국 수능 가서 99% 찍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현재 고대를 다닙니다. 고대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직접 자기의 노하우, 나는 55%에서 99%를 찍었어. 그러려면 이 지문들은 어떻게 읽어야 돼 하는 것들을 거기다 열심히 피드백해서 정리해서 줍니다. 주간 학습지, 주간 모의사도 주고요. 특히나 제가 제 단독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복습 동영상, 추가 동영상 인강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공부하고, 하고 나서 공부하고, 피드백 받고, 또 집에 와서 복습하고, 2번, 3번, 4번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영상들이 쫙 아이들이 어느 때고 필요한 영상들을 골라서 볼 수 있게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를 매주 이렇게 모의고사를 받으면 영역별로 분석을 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별로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머님에게 문자로 갈 겁니다. 문자로 가서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이렇고 어디가 약하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1등급 완성인데 우리 단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7일 화요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주 1회 3시간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6시 30분이니까 대충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6시 30분, 1월 7일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해온 과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과제에서 필요한 거 점검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클리닉까지 할 거라 아마 10시에 하원할 거예요. 가게 되면. 그래서 기출문제 완전히 분석해 줍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2달 동안에 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끝낸다. 그 다음 평가원의 출제 패턴도 완벽하게 이해한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 맞는 문제풀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대1 클리닉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교나 학생들 맞게끔 개별 맞춤 자료, 학교 맞춤 자료도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반은, 저희 이 대치메카에서 하는 이 화요일 반은 오직 우리 단소고 친구들만, 다운대학교 부속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친구들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반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수업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저는 화요일날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규 수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수업 거리는 같습니다. 단소고는 다른 수능을 보고 나머지 고3 친구들은 또 다른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업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만일에 화요일에 못 온다 그러면 주말로 땡겨서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복습 동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보강도 가능하고요. 언제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네. 뒤에 이제 후기들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지금 모의고사 등록했을 때 47점이었는데 이 친구 결국 몇 점 맞았냐 하면 89점 맞았어요. 그래서 1등급. 작년 친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학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따로 있다면 자기를 대학을 보내준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47점이었는데 얘 89점 맞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마지막에 3등급까지밖에 못 갔는데, 근데 처음 시작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에서 3등급 맞았으니까 이제 갈 만큼 사실 여기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전형적으로 전반기에 다니지 않고 하반기에 다니는 친구들. 전반기부터 다니면 성적을 제가 이렇게 올려주는데, 예, 어쨌든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작 같은 경우엔 매번 화작을 다 맞아본 적이 없다가 이 지금 딱 제 수업 듣고 난 다음부터 화작 선택하면 무조건 다 맞고, 문학도 웬간 많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독서까지 못 가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결국엔 3등급이 나왔지만 어쨌든 맞아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이렇게 수강 후기도 남겨주었습니다. 자, 뒤쪽에 또 수강 후기가 쭉 더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명강이다, 다 좋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3등급에서 1등급.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조교하고 있습니다. 조교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어 공부법 이런 거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얘기들. 예, 클리닉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애들의 습관, 공부 방법 이런 거 잡아가면서 할 테니까, 유명 강사, 대형 강사, 인간 강사 다 좋죠. 그런데 제 수업이야말로 정말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수업이고,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성적이 무조건 오른다. 그걸 어머님들이 아직은 잘 모르셔서 항상 하반기에 보내주시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게끔 그렇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개강하는 날짜, 제 연락처 이제 적어드렸으니까
혹시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고,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그래도 얼레설레 이제 몇천 명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제 수업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수업 선택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정말 중요합니다. 고3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사실은 고3의 전부라 제대로 된 수업, 제대로 된 관리,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냥 뭐 50명, 60명 빽빽히 앉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수업 말고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잘 관리해서 이번 겨울방학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